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두 가지 직을 갖고 있었죠. 저출산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 나 전 의원은 저출산 부위원장직만 사의를 표했는데 이 대통령은 두 개의 직을 모두 해임해버렸습니다. 이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이라는 점에 주목됐는데요. 후임자까지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당대표 출마 뜻을 굽히지 않는 나 전 의원의 최후 통첩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 부위원장 자리에 대한 사의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기후환경 대사직에서도 동시에 물러나게 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임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전 의원이 오늘 오전 저출산 부위원장직 서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대표 출마 예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을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신임 저출산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상임위원을, 신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각각 내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차 내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은 순방 중에 후임 인선을 재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측근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당대회 출마 쪽에 무게가 쏠려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대통령의 해임에 대해서는 언급한 내용이 없다면서 나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출마 시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설 연휴가 지난 뒤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구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대선 후보 시절 찾았던 곳입니다. 나 전 의원은 사직서 제출 직후 SNS에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친윤계를 향해서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출마가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는 당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기존 당권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당권 주자 지지율이 나 전 의원 출마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자, 방금 전이에요.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해임 기류는 감지되지가 않았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사직서를 낸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을 거치는 대통령실에서 논의할 우선순위가 아니라면서 무대응 기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후 5시에 전격적으로 이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후환경대사는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자리도 아니었는데 같이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런 식의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은 나 전 의원 망신주기 또 힘빼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대통령 이제 내일부터 순방을 갑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순방 다녀올 때까지는 무대응할 거다 이런 관측이었는데 이게 왜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네, 사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나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명분을 쌓으려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한다고 보고 아예 대응하지 말자 이런 기류였습니다. 그런데 나 전 의원 전략에 말리지 말자 이런 기류였다가 바뀐 이유가 바로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 출국 하루 전날에 사직서를 던지고 또 자맹을 한다면서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리고 외부 일정을 노출시키는 등 이른바 여론전을 시작하는 듯이 하자 더 이상 판을 키워주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순방이 바로 내일부터인데 순방 기간에도 나 전 의원의 사표 수리 여부가 이슈가 되면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어서 빨리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이야기를 좀 들어봤죠? 해임한
대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일단 겉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네. 조율되지 않은 정책, 지난번에 저출산 정책 같은 것을 섣부르게 발표하는 등 자리를 이용해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보시면 해임의 이유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중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당대표 출마를 놓고 대통령과 협상하려고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자리를 두고 대통령과의 거래를 시도하면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오늘 선택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는 이제 갈라서겠다, 이런 결별의 의미까지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권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분석까지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난 걸로 알려졌는데요. 나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이 아닌 자기 정치만을 한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사의 표명만 했을 당시에 나 전 의원을 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윤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내비친 걸로 전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사직서를 냈고 윤 대통령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자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까지도 이제 하고 있었는데 후면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은 뭘까요? 앞서 이제 최수연 기자의 기사를 보신 대로 나 전 의원 측은 출마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출마 시점까지 언급을 하면서 운을 띄워놓은 만큼 여기서 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대로 포기를 할 경우에 정치인 나경원의 다음 행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마하는 것도 부담이 될 텐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쳐지는 모양새가 된 건 나 전 의원에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동안 범친윤계 인사로 폭넓은 지지를 받아온 만큼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은 당심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여론이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아는 기자 노은지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다음 주 초쯤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동생을 포함한 측근들을 구속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사흘 전 태국의 골프장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현재 태국 이민국 수용시설에 머물면서 귀국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초 국내 송환을 거부할 걸로 점쳐졌던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쌍방울그룹과 측근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측근 6명에 대해 도피를 돕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친동생과 계열사 임원 등 4명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여권 재발급보다 절차가 간소한 일회용 여행증명서를 태국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태국 당국에 수감돼 있는 만큼 신속한 절차 협의를 위해 해외 공조 전문 자격이 있는 부장검사를 현지에 보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이미 발부된 영장에 따라 체포됩니다. 쌍방울 자금 수천억 원에 대한 배임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한 뇌물 혐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음 주 초 국내로 들어올 걸로 보고 즉시 피의자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귀국 소식에 민주당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황당무계하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친명계는 일부러 이때 데려온 것 아니냐며 검찰 기획수사라고 비판했고 비명계는 당의 대형 악재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변호사비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오늘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 사입은 거. 하지만 성남FC 관련 조사가 끝나자마자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소식이 전해오자 당내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친명계에서는 검찰에 기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저는 미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이 또한 좀 이거 가지고도 정치하나? 한 친명계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약점을 가지고 거래를 시도하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는 당의 대형 악재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에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의혹이 더 확대 재생산되기 전에 빨리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친명계의 기획수사 의혹 제기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자가 음모의 진짜 몸통이라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로 중단됐던 대장동 재판이 한 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김 씨도 오늘 출석해 재판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재판 결과를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 시도 뒤 한 달 만에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최근 측근 2명 구속 기소됐는데 어떤 심경이세요? 김 씨는 법정에서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감정을 추스르고 성실히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측근들 구속으로 궁지에 몰린 김 씨가 그동안 부인하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재판에선 지난 2014년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대장동 사업 일정을 단축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사업 일정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일정을 6개월 안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하며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금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몰아주라는 등 개발 비리와 직접 관련되는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2월에서 3월 중으로 이 대표를 소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 김만배가 자신에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거래라며 이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건설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의 멤버 중에 한 명이죠. 최주현 기자입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압수수색 끝났나요? 경찰이 국회의원회관에 들이닥친 건 오전 9시 10분쯤.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뿐 아니라 집과 지역구 사무실 등 모두 5곳에서 7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여러 달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의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 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들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 하나로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7인회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 의원 등에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으로 보완을 했었죠. 민주당이 추진한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박탈됩니다. 간첩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상설합동 수사단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우회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작년 12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부터 국정원 2차장 산하의 안보수사국은 폐지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 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에도 대규모 간첩단 한길회가 적발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대공수사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원법 재개정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정원과 경찰의 상설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출신들이 합동수사단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번 달부터 합동수사단을 꾸려 국정원이 대공수사 노하우를 경찰에 전달하는 중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철회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둘러싼 여야 간 다툼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제3자를 통한 변제를 강제징용의 해법으로 처음 공식화했죠. 이 야당과 피해자 단체 등은 굴욕 외교라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일부는 우리 정부 해법이 나쁘지 않다면서도 구상권 포기 같은 선결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3자를 통한 변제를 해법으로 제기한 지 하루 만인 오늘, 한일 외교장관이 15분간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일본 외상에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일 중인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기시다 내각의 2인자인 마스노 관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분명히 우리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해법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日韓関係を健全な形に戻し、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韓国政府と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きます。 배상금을 일본 피고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한 소식통은 채널A에 북한의 핵무력 도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등의 상황에서 일본 정부도 한국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범 기업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도 고노다마 등 과거 정부의 과거사 사과 발언 계승에 그치는 등 소극적인 호응 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일 관계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상의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들의 참여 없이 진정한 해결이 될지 우려를 나타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가요?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남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좀 윽박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있지만은 이런 것은 여당 대표로서 자격 없는 말씀이다.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격에 맞지 않는 질 낮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 차원에서 잘라버리니까 기분이 좋진 않겠죠.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윤 대통령은 여당 뒤에 숨어서 대리 청정하지 말라고 꼬집었는데요. 여당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를 향해 쓴 이 범죄 피의자라는 표현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범죄 피의자이고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죠. 더 중범죄자라고 지금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안 만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작 대통령실은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네, 대통령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있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이런 부중이면 천어 무용, 즉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다 쓸데없다는 한자성어를 들어서 의혹부터 해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고요? 네, 지금 보시는 대통령 설 선물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선물을 받고 마음 써주신 데에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저것만 보면 또 훈훈하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아직 겨울잠을 잘 때인데 청개구리 개굴개굴은 뭘까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요. 당내 비명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내 일부 청개구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개굴개굴 운다고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죠. 제가 보면 2~3명 정도죠. 이분들은 그 OEM 방식으로 발언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원하는 대로. 정 최고위원은 왜 야당을 탄압하냐고 말하는 의원들이 훨씬 많은데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발언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포털 사이트에 걸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까 그림에도 잠깐 나오던데 그들이 청개구리입니까? 일단 이 두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라인에서 깊숙하게 직접 대응하지 말라는 게 제 입장이죠.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 대응하고 또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야. 특히 조응천 의원은 여당에서도 거꾸로 말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심만 바라보시는 대표가 되는 게 제일 좋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이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깝깝하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어떻게 고지고대로 듣겠어요. 늘 거꾸로 이야기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남의 잔치에 분란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저기도 이재명 대표 바빠 보이네요. 이재명 대표가요. 여기저기에 제3자 뇌물죄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죠. 오늘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에 그 딱지를 붙였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는 자기가 직접 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제3자가 뇌물을 받도록 시켰다 이런 건데 강제징용 배상안에 맞는 비유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 대표가 홍준표 시장도 경남지사 시절에 경남FC 후원을 요청해서 기업들로부터 수억 원씩 후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진술서를 검찰에 냈다는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죄면 홍 시장도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 대표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여기저기 제3자 뇌물죄 비유를 이어가고 있고 검찰은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진실은 재판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참사 발생 74일 만인데요.
누구도 민 사람은 없었다. 밀집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였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당시 사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움직이지 못할 만큼 사람들로 꽉 찬 골목길. 사람들이 갑자기 앞으로 우르르 쏠립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24초. 이태원 골목에서 사람들이 처음 넘어진 순간입니다. 이후 15초 동안 따라오던 사람이 4차례 동시다발로 넘어집니다. 이 상황을 모르는 위쪽 인파가 계속 밀려오며 10분 동안 10m에 걸쳐 수백 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이는 압사가 발생한 겁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토끼 머리띠, 각시탈 등 특정한 누군가 민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크라우드 설지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우하고 한꺼번에 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좁은 골목 1제곱미터당 최대 10명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이때 받은 최대 압력은 560kg에 달했을 걸로 분석됐습니다. 엄청난 무게에 깔린 사람들은 질식이나 복강내 출혈로 숨졌고 일부는 압력이 풀리는 순간 독성 물질이 몸속 장기를 공격해 심정지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T자형으로 생긴 해당 골목은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가는 사람들이 뒤섞여 평소에도 혼잡했던 곳입니다. 압사 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관리 통제를 못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 수위도 1차 결론이 났습니다. 특수부는 모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이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은 빠졌고 유족들과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특수부는 이태원 참사의 최고 윗선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6명 구속, 17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여러 기관의 잘못된 예측과 대응이 쌓여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논리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수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익은 경찰청장 등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들에게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물론 서면 조사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족들과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장이나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나 이 모든 지휘부의 책임이 분명히 갈 수 있으리라고.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반면 여당은 사고가 나면 다 조사해야 하느냐며 누구까지 더 처벌하라고 하는 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국조특위 야3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이제 3.5%가 됐는데 7번 연속으로 오른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도 궁금한데요.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사상 처음 7번 연속 금리를 올린 겁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로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 인상의 끝이 언제 어디쯤일지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최종금리 수준을 연 3.5%, 다른 3명은 최대 3.75%로 제시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이 총재는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확실히 수렴해 간다. 확신이 있기 전에는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경기입니다. 이번엔 둔화되는 경기보단 물가를 잡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년 성장률이 지난 12월 전망치 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코비드 상황이 많이 번졌고 반도체 경기도 더 하락했고 이 총재는 이미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3.75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세계 경제 상황이나 미국의 연준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 다 봐가면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일각에서는 이르면 올해 4분기 한은이 경기를 감안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금리는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드디어 잡히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코로나 유행 이후에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전보다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은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1% 하락했습니다. 물가지수가 하락한 건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6.5% 올랐는데 이 역시 14개월 만에 최소폭입니다.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다가 6개월 연속 둔화됐고 결국 6% 중반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미국 노동부는 휘발유 가격이 9% 넘게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Even though inflation is high in major economies around the world, is coming down in America month after month, giving families some real breathing room. 미국 물가 상승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이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을 누르기 위해 최근 4차례의 자이언트 스텝, 한 차례의 빅 스텝을 단행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They'll probably start to, increase in 25 basis point increments now as opposed to 75 or 50.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이럴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 보조에 맞춰 금리 인상폭을 완화할 여지가 생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집세와 임금 등이 물가 안정과 금리 완화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고 새해 첫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자, 이런 금리의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에 곧장 영향을 줍니다. 고금리가 이어지자 정부의 규제 완화 카드에도 분양시장 반응은 제한적입니다. 청약도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는 미달됐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후 처음 공급되는 경기 안양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중도금 대출 규제도 풀고 실거주 의무도 없앴지만 청약 경쟁률은 0.3대 1에 그쳤습니다. 일반 분양이 1,150가구였는데 청약 통장을 던진 사람은 350명뿐. 3년 전 인근 아파트들이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처참한 성적입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는 계속 떨어지는데 나홀로 고분양가를 고집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초급내 6년차 이런 거 좀 12억 하던 건데 지금 막 7억 5천 8억에 팔리는데 10억에 분양한다 그러면 미래가 불명확하잖아요. 지하철역 3곳과 가까운 서울 마포구의 이 단지는 정반대입니다. 지난달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은 19대 1로 1순위에 마감됐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0억 원대,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는 14억 원. 인근 대장 아파트 실거래가에 비해 분양가가 2에서 3억 원 정도 저렴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하락 조정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 보니 청약도 집값 하락 가능성이 적은 똘똘한 단지에 더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서 분양가를 과거보다 높게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전매 차익이나 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까지 낮아지고 있어 청약수의 위축이나 양극화가 심해질 전망입니다. 고금리로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시세보다 비싼 단지는 외면받는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새벽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폭행당해 기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택시 잡고 경기 성남으로 가자고 했는데
못 간다고 했단 이유에서였는데요. 이 승객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새벽 3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외투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택시를 잡아탑니다. 하지만 택시는 30m도 못 가 멈춰섭니다. 뒷좌석에 승객이 내려 운전석을 향해 삿대질하더니 택시기사가 차에서 나오자 다짜고짜 주먹부터 휘두릅니다. 몸싸움이 이어지고 택시기사는 이내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축 늘어져 정신을 잃은 듯한데 승객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껴놨는데 차 안에 내가 있더라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머리는 부어가지고 아프고 그래서 나를 갖다 밀쳐버렸다니까요. 그걸 밀친 기억밖에 안 나요. 서울 밖으로 가자는 승객 요구에 안 된다고 하자 실랑이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갔는데 성남시 가자고 그래가지고요. 성남시는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더니 제 차 가자고 3번째 얘기하고 차를 팍 문 닫고 욕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건 승차 거부가 아닙니다. 사고 이후 택시기사는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가뜩 기사들은 불면증이 있거든요. 근데 잠이 잘 안 와요. 이런 일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달아난 승객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던 래퍼 라비도 병역비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병역 브로커는 이 사실을 7개월 전에 예고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지상파 예능에 출연 중이던 래퍼 라비. 지난해 군입대를 위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공황 때문에 숨도 편안히 못 쉬던 날이 많았는데 1박 2일을 만난 덕분에 정말 많이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보다 2달 앞선 지난해 3월 한 누리꾼이 포털 사이트에 라비 93년생인데 올해 군대 가나요?라고 묻자 자신을 군병역 신검 재검 병역 판정 1위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답글이 달렸습니다. 라비는 5월 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당시엔 라비의 입대일이나 복무 방식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답글 작성자는 배구 선수 조재성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였습니다. 실제 라비는 그해 10월 구 씨가 언급한 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습니다. 라비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브로커 일당을 통해 허위로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위장해 현역 입대를 피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라비의 소속사는 요청이 있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정전이 발생해 신호등이 마비되면서 퇴근길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21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의 한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꺼져 테헤란로 르네상스 호텔 앞 사거리에서 역삼역 방면 하위 일부 차로가 부분 통제됐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서울 지하철 환승역에서 나오는 이 음악 익숙하실 텐데요. 14년 만에 바뀝니다. 요즘 스타일로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민환 기자입니다. 이번 역은 서울역, 지하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환승역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경쾌한 국악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김백찬 작곡가의 얼씨구야입니다. 2009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국악원의 협조를 받아 도입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익숙한 지하철 환승음악이 14년 만에 새로 바뀝니다. 새로 도입된 음악은 경기민요 풍년가를 소재로 원곡의 선율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하면서 흥겨운 곡조로 재해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최종 선정됐습니다.
새로운 음원의 변경으로 출퇴근길에 활력을 불어넣어드리고자 하는 바람과 오는 16일부터 서울 지하철 전 노선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창 때는 밈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던 노래다 보니까 아쉽긴 하겠지만 풍성하게 경쾌한 느낌이라서 이번 연도 시작을 알리기에는 그래도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부산 지하철에선 갈매기와 뱃고동 소리를, 대전 지하철에선 1950년대에 발표된 노래 대전 블루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배경음악을 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I 서울 U, 서울의 슬로건인데요. 이것도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산도 기존의 다이나믹 부산을 대체할 새 슬로건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때마다 등장하는 새로운 도시 슬로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단비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새로운 슬로건, 부산 이즈 굿, 부산이라 좋다입니다. 부산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표현했다는 설명입니다. 활력을 뜻하는 다이나믹 부산을 채택한 지 20년 만입니다. 서울시도 새 슬로건 마련에 나서기로 하고 4개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사용한 아이설유의 의미가 모호하고 전달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대구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칼라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슬로건을 바꿨고 충청북도와 세종시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바꾼다는 거를 다른 SNS 통해서 보기는 했었거든요. 도시에 어떤 상징을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바뀐다면 앞으로도 또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새로운 비전을 담겠다는 의도를 앞세우지만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 바꾸기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슬로건 자체가 조금은 어색하거나 이렇다 그러면 바꿀 필요성은 사실 있죠.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다 바꾸니까 그런 식의 어떤 기준은 조금은 우리가 피해야 될 방향성인 것 같아요. 미국 뉴욕의 경우 지난 1977년 I love 뉴욕을 채택한 이후 46년째 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요즘 3040 남성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입니다. 학창시절에 참 재밌게 읽던 만화책을 몇십 년 만에 스크린으로 만나며 추억여행을 하는 건데요. 권솔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고교 농구부의 치열한 승부와 성장을 그린 만화 슬램덩크. 영화로 개봉된 지 열흘 만에 50만 관객을 훌쩍 넘겼습니다. 관람객 5명 중 4명은 3040 남성입니다. 슬램덩크 보려고 일부러 연차 내고 보러 왔습니다. 나에게 슬램덩크란 열정? 혼자, 또 같이 온 남성 팬들로 평일인데도 티켓은 매진입니다. 추억의 힘은 브라운관 밖으로도 이어집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 최근 어렵게 구입한 주인공 유니폼을 꺼내 입고 퇴근 뒤 지칠만도 하지만 코트 위에서 흘린 땀방울은 피로 회복제입니다. 농구 동아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그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에너지가 되지 않았는가. 읽고 또 읽고 20번 넘게 읽다 보니 장면 하나, 대사 하나까지 몸이 기억합니다. 강백호 같은 경우는 이제 왼손을 거들 뿐이라는 대사가 있고. 배경인 일본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기도 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기찻길, 학교 체육관 등 명장면과 같은 구도로 찍은 사진은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들에겐 단순한 만화가 아닌 애틋한 추억입니다. 울었죠. 나에게 슬램덩크란 내 청춘? 포기하면 끝이다. 이 대사가 어떻게 보면 좀 제 경우에 삶의 좀 지표가 되지 않나. 학창시절 용돈으론 사기 어려웠던 만화책. 지금이라도 욕심을 내봅니다. 1996년 연재 종료 후 26년 만에 극장판으로 돌아온 슬램덩크.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제 돈 주고 사서 본 만화책이 유일하게 슬램덩크였고.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온 3040 남성들의 청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건술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 6명 중에 4명을 찾아내서 화제가 됐던 이 베테랑 구조견 소백이가 오늘 9년간의 구조 활동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식도 열렸다는데요. 배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은색 개 한 마리가 무너진 잔해 속을 누빕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 투입된 119 구조견 소백입니다. 사건 이틀 만에 첫 번째 실종자를 찾은 데 이어 실종자 3명을 추가로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조견으로 활동한 9년간 소백이는 223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해 13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전국 최고의 구조견에 선정되고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며 베테랑 구조대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10살로 사람으로 치면 65살 이상의 노령견이 된 소백이 명예로운 은퇴식을 갖고 반려견으로서 제2의 견생을 살게 됐습니다. 나 까먹을 정도로 좀 더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소백이한테 말하고 싶어요. 새 주인은 소백이와 함께 훈련을 받고 활동했던 구조견 2마리를 입양해 키우고 있습니다. 소백이를 위해 마당이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저한테 119 구조견 아이들은 좀 특별한 선물 같은 아이들이에요. 지금 세빈이랑도 너무 좋고 승리랑도 너무 즐거워서 그 즐거움과 그 행복감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젠 사명감을 내려놓고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바라봅니다. 고생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어제는 고온 현상에 오늘은 한겨울 호우까지 낯선 날씨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 다시 눈과 비가 내립니다.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눈으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눈 전반적으로 양이 적지 않고요. 특히 영동 지역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워낙 습기가 많고 무거운 습설일 수 있어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원 산간에 70cm 이상, 동해안에도 40cm 이상 넘게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도 적게는 3cm에서 많게는 7cm까지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체는 오늘보다 조금 낮지만 여전히 추운 정도는 아닙니다. 아침 기온 7도 안팎에서 출발해서 한낮엔 1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눈비가 그친 후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게 재작년 10월부터입니다. 김만배 씨가 판사검사 출신들에게 대장동 로비용으로 50억 원씩 줬다는 의혹이죠.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나도 수사가 진척이 없습니다. 그 사이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김만배 씨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고 했다는 진술도 나오고요. 김만배 씨가 전현직 판사 검사에게 골프, 술자리 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법 유린이죠. 검찰이 같은 법조인이라고 수사를 미적대는 거라면 당연히 이런 의혹이 제기될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제19 감싸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